네, 사랑하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기독교 세계관 강의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transformer, 우리는 변혁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삶의 가장 특징은 이 combative 하느냐 그리고 conversational 하느냐 하는 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컴배티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전투하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투쟁적인, 그래서 좀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세상과의 그 전투와 투쟁이라고 하는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또 함께 서로가 변화하는, 배우고 또 영향을 주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모습과 대화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터인데,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1강, 당신은 생각하는가, 생각하게 되었는가? 자, 과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operated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첫 번째 1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operating or operated라고 큰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준점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무엇이 중심인가, 그리고 세상은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바로 정리해 가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굉장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편견 없어, 나는 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팩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중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팩트라는 것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세계지도 이야기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는 왜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하는 거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전라좌수영, 우수영, 경상좌수영, 우수영,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먼저 들어가는 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계 지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지도, 여러분 세계 지도가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이거 보면 누가 뒤집어 놨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게 실제로 뒤집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세계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 내용은 이제 네이버에 가게 되면 세계 지도편에 살펴보게 되면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 것도 팩트잖아요. 세계 지도는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지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는 것은 결국 관점이 나오게 되죠. 역사의 중심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 지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나요? 자, 어느 쪽이죠? 자, 첫 번째 세계 지도. 자, 이 세계 지도는 주로 어디 많이 누가 보냐 그러면, 이 첫 번째 세계 지도는 소위 말하는 영미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더 좁혀 간다면은 영국권, 영국 중심의 관점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영국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중심,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 세상의 중심은 어딜까요? 세상의 중심은 십자가를 딱 그리면 여기 한가운데 뭘 기점으로 하냐면 영국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모든 지도를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로 중심의 한가운데,
세로 중심의 한 가운데를 영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이렇게 영국을 가운데로 놓고 그리고 세계 지도를 그린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대부분은 세계 지도, 옛날 세계 지도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도를 그린 거죠. 자, 그다음 이거는 지금 세상의 두 번째 지도. 이거는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 주로 많이 본 세계 지도일 겁니다. 자, 이건 누가 그랬을까요? 한국이 중심이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실은 중심이 누구죠? 네, 중국이 중심이죠. 말 그대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세상의 중심, 자신들을 중화적 개념,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시 세로로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지도를 가운데로 둔 거죠. 그 덕택에 한국과 일본이 중심에 같이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행운을 얻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이것은 에이시안들이, 극동아시아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그립니다. 그 바람에 영국은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서쪽 끄트머리에 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버리게 되어지죠. 결국 뭐냐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무엇을 잣대로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이처럼 큰 이 세계 지도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도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지도는 뭘까요? 네, 오세아니아, 이제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이 늘 기분 나빴던 거죠. 왜 우리는 맨날 밑에 처져 있나? 자, 우리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려보자. 자, 그렇게 쫙 그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윗동네 분들이 되시니까 세계 지도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본 거죠. 남반구 중심으로 이해하겠다, 호주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것도 하나의 샘플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세상의 관점은 결국 그렇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자, 우리 영국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쳐다보면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중심입니다. 중심이죠. 가운데 센터예요, 그죠? 센터가 되어버리고 나면, 자,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극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far east. 그러면 이쪽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서방이 되겠죠. 예, 서구 쪽이 되겠죠. 서쪽 진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국을 중심으로 놓고 쳐다봤었을 때 극동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중동이 되는 거죠. 네, 중동, 중간 동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를 보고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는 말을 누가 했죠?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야기를 했었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자, 그러면 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한 겁니까? 예, 영국 식민지 국가로 있던 인도가 영국의 세계 지도적 관점에서 우리는 far east, 극동아시아, 그래서 동쪽에 해 뜨는 나라라고 한 거죠. 뭐 한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중심으로 했느냐에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우리가 왜 동방이죠? 역시 그건 또 누구의 관점입니까? 중국의 관점이죠.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중국의 관점에서 동쪽에 있는 동이족이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죠.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바르고 굉장히 유교를 잘 지킨다는 우리 내부적인 거를 중국이 왜 평가를 하겠습니까? 중국이 평가하는 거는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네, 역사적인 4대 관계,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졌던 4대적 관계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만주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만주족, 여진족, 거란족,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몽골족까지,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흉폭하고 저항적인데, 그런데 물론 고려까지 그렇게 해왔었죠. 고려 때까지 북벌론을 계속 내세웠기도 했었고, 물론 조선 초까지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그 맥락 속에서 중국과를 더 이상 싸우기를 우리가 포기를 하고 4대의 예를 더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 겁니까? 우리를 형님과 윗사람 모시기를 잘 모신다는 뜻으로 중국의 관점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거예요. 참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서 칭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역사적 맥락과 관계를 모르고 봐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좋은 말인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얘들이 안 까불고 말 잘 듣는다 하는 뜻으로 했던 말이었다 이 말인 거죠. 자, 전부 다 중심은 누굽니까? 예, 영국이 아니면은 중국 중심의 사고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기분 좋아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동쪽 오랑캐로 취급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이처럼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호칭하고 부르는 게 달라집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면 전라자수형, 전라우수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전라도가 여기 있는데 전라도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라자수형, 전라우수형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좌수형, 우수형.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좌수형이고 이쪽이 우수형이잖아요. 자,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좌수형, 네, 색깔을 좀 고쳐서 여기가 좌수형, 여기가 우수형일 거고 또 여기도 경상 여기가 좌수형이고 여기가 경상 우수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볼 때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사의 중심은 어딥니까? 네, 기분 나쁘지만 서울이다. 예, 서울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왕이 중심인 거죠. 왕의 중심으로 볼 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내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왕의 관점에서 쳐다보면은 전라도 왼쪽이 어디죠? 예, 여기가 좌수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라 우수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인데, 자, 이게 왕의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자, 그다음 왕의 관점에서 경상도를 바라보면 어디죠? 여기가 경상 좌수형이 되는 거고요. 왕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가 경상 우수형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철저하게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네, 궁궐의 관점에서, 왕의 눈에서, 그리고 서울의 관점에서 왼쪽 오른쪽을 판단했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왼쪽 오른쪽인데 서울에서 보시면 저쪽이 왼쪽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좌수형을 책임지고 계시고, 네, 이게 여기서 막았던 거예요. 이 동네가 아니고. 자, 이것이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영화를 볼 때도 전라좌수형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남한 지도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서울에서 임금님이 나라를 보시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위쪽에서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서울 간다 해야 되는데 서울 올라간다라고 하죠. 이 모든 개념 자체가 평안도에서 오든 함경도에서 오든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하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문화가 우리의 사고의 중심과 관점을 혼동시키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과 의심을 던지지 않으면요,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operated, 이미 어느 틈에 작동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영화 이 매트릭스 같은 그런 영화들이죠.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도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형제들이었죠. 근데 나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 자매들로 바뀌게 되죠. 참 이런 황당한 이 매트릭스 영화 자체도 황당해 다양한 이 관점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도전을 던졌지만 정작 이 영화 제작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자, 실제로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편을 보고 나서 와, 굉장히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굉장히 이건 기독교적이다.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더 원이라고 하는, 그죠? 더 원. 니오라고 하는 그 더 원. 니오라고 하는 더 원을 통해서 이 매트리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느부갓네살 호를 타고 있는, 그것도 참 웃기죠. 네, 느부갓네살 제국의 황제였던 그, 사실은 이게 또 역설적이죠. 그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유대 국가를 파멸시키는 사람들인데 이 느부갓네살 호가에 타 있는 이 그 선장이 그 안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여성이 있고, 이 참 복잡한 영화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서 The One이라고 하는 니오가 He is the one who will save us from this matrix system이라고 매트릭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매트릭스 자체가 바로 뭐냐? 알고 보니까 virtual reality, 가상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머리 뒤에다가 그냥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엔 그 매트릭스 안에서 스미스와 같은 그런 에이전트들이 정말 형체를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순분자들을 잡아내고, 그래서 결국 매트릭스가 바로 이제 그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닌 정말 리얼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다 해서 그거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이 시온을 만들고 자이언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해방을 꿈꾸는, 그래서 느부갓네살호의 뭐 모피우스나 막 이런, 지금 뭔 소리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 영화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거의 뭐 충격적인 그 감동을 받았죠. 특히 크리스찬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2편이 나오고 나니까 엄마야 이게 아니네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키아누 브리스가 그 주연을 했던 더 원이 이제 구원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2편에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 그 키메이커의 도움을 받아서 메인 중앙 서버에 더더구나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 그 선지자의 예언을 받으면서 자신을 자각하고 awakening하고, 그래서 더 원이 이제는 I'm gonna be a savior 막 최선을 다해서 가고 희망으로 가는데, 나중에 그 마지막 그 시스템을, 매트릭스 시스템을 깨뜨리는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크리에이터가 있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웰컴. 뭐냐? 너도 구원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매트릭스 시스템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스미스 에이전시와 같은 애들을 풀어가지고 아무리 버그를 잡아도 버그가 계속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오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오라클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것도 이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거짓된 희망을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이언에 한꺼번에 모이는 거죠.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니 너무 피곤하니까 얘들이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이게 해서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더 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각성되고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딱 모이면 그때 가서 쓸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 컴퓨터로 말하면 휴지통에다가 다 담아놨다가 파일을 한꺼번에 휴지통 비우기 싹 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원, 너는 일종의 휴지통이다. 그리고 오라클은 휴지통으로 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고도 지금 너무 많은 더 원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여기서 이제 그만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버그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트리니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할 더 원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트리니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또 다른 버그가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영화 끝이 났는데 이 결말이 뭡니까 이게? 예,
객관적 구원자. 1편에서는 객관적 구원자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두 번째 보니까 객관적 구원자가 사실은 허구였다. 사람들한테 멍해져 버리는 거죠. 이거 바로 뭡니까? 불가지론. 불가지론적 접근. 세상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철석같이 믿은 것도 결국에는 휴지통이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3편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있어서 다시 노원으로 각성이 일어나요.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닌 리얼리티에서 이제는 각성이 일어나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합니다. Who is the one? 그러니까 모피어스가 대답을 하죠. Everyone, everybody could be the one.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객관적 구원자, 유일성을 강조하던 1편이 결국에는 뭐죠? 아니네요 했다가 뒤에 가서 뭡니까?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일어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황당하게 모든 것들은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워너브라더스 영화는 결국에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서구 세계야, 너네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라왔었지. 한 사람의 구원자. 나중에 가서 아니면 어떡할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향해 이 영화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1편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적이고 객관적 구원자를 우리가 믿어왔다. 근데 아니다. 질문을 던진다. 아닐 수 있다. 3탄은 거꾸로 뭐죠? 누구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로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매트리스 영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의 예언들처럼, 이들의 기대처럼 네가 믿은 예언자가, 네가 믿은 구원자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쪽으로 가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세대들을 설득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계관의 싸움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영화가 주는 도전도 무섭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화를 가지고 받는 도전도 무섭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내가 의식하기 전에, 내가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갖기 전에 우리는 길들여졌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동화와 우화를 통해서 본 세계관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은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개미하고 배짱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개미와 배짱이에서 노동은 뭐죠? 개미와 배짱이에 있어서 노동의 개념은 뭘까요? 노동. 뭐가 노동입니까?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허리가 부러져라. 여기서도 여러분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부러져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봄, 여름, 가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창작활동, 예술적인 창작활동인 배짱이의 예술적 창작활동은 노동적 가치, 예술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지금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창작활동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딴따라로 취급당하죠. 그냥 먹고 노는 인생들로 딴따라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술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죠? 이게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물론 이 개미와 배짱이를 쓰신 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꼭 썼다는 건 아닐 수 있는데 범사회적으로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세계관이 영향을 받는 겁니까? 고대 사회에 그 당시 우리 중세적 사고에서 말 그대로 그겁니다. 개미 같은 노동 계급들아, 예술이니 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고등한 것들에는 관심 갖지 말고 니네들은 땅 쳐다보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해야 겨울에 안 얼어 죽고 산다 하는 이 굉장히 성실한 삶을 지향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어떤 심미적 요소들, 그거는 노동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 왜 노동자들이, 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예술가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근로자들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은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서로가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법. 개미는 개미대로,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능력에 따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너는 놀았잖아. 그 이유 하나로 배짱이를 추운 겨울에 얼어 굶어 죽도록 개미들도 방치합니다. 개미도 되게 착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뭐죠? 벌어서 남 안 주고, 배워서 남 안 준다 하는 사고죠.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기부해 줄 생각도 없고 너 같은 논팽이한테는, 딴따한테는 그냥 안 돼. 그래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개미와 배짱이가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개미와 배짱이 안 읽어주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놀고 먹은 애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어야 한다 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 애들한테 형성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놀고 먹는 애들도 돌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왜 우리만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하여튼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저는 이 개미와 배짱이의 작가가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 뭐냐? 노동 계급에 대한 그 스스로 알아서 까불지 말고 땅 쳐다보고 일이나 해라 하는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것들은 열심히 안 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구조, 서로 돕는 구조가 아니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생지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 나온 이 생지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서 세계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거긴 한데 이 내용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 생지 프레드릭이라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잠잠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어느 돌담불에 생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쥐들은 봄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긴 잿빛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쥐들 중에는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쥐가 있었어요. 그는 많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생쥐 프레드릭은 돌담불에 올라서서 햇살을 맞으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생쥐들이 말을 합니다. 프레드리가, 왜 너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니? 그러자 프레드릭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프레드릭이 대답을 해요. 나는 봄의 햇살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느끼고 있고 태양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리고 새들의 노랫소리에 담겨있는 그들의 설레임과 그들의 노랫말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장마가 들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을 합니다. 그러자 프레드릭은 큰 나뭇잎을 들고 그늘을 만들어서 돌담불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생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열매들과 과일들을 모으고 말리고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친구 중에 하나가 프레드릭에게 물어봅니다. 프레드리가 너는 일 안 하고 왜 놀고 있니? 프레드릭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뛰어 올라온 개구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개구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나기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내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그 자연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어.
가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생쥐들은 이제 겨울 준비로 마음이 분주한데 프레드릭은 눈을 반쯤 감고 그 돌담구리에 있었죠. 너 지금 졸고 있구나. 아니, 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을에 날아가는 철새들의 그들의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됩니다. 모든 생쥐들은 이제 돌담불 안으로 들어와서 긴긴 겨울밤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봄부터 준비했던 것을 하나씩 꺼내서 먹는데 긴긴 겨울밤 잿빛 그 회색 날은 너무 어둡고 지루했었어요.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가던 순간 어떤 날 어느 생쥐 한 마리가 프레드릭이 생각났습니다. 프레드릭아, 네가 봄에 일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어떤 일이었니? 그러자 프레드릭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봄 햇살 이야기,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이야기, 개나리꽃이 피고 봉수나 꽃이 물 들어가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생쥐들은 봄이 벌써 다가온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잿빛 돌담불 안에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름 이야기도 해달라고 하자 소나기들이 들려줬던 이야기, 개구리들이 들려줬던 이야기, 하늘을 날아가는 뻐꾸기의 그 노랫소리 속에 담겨 있었던 슬픈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가을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하자 그 가을에 자라던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햇볕이 들려줬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생쥐들이 말하죠. 프레드리가 너는 꼭 시인 같구나 라고 하자 그 프레드릭이 응 그래 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생쥐 프레드릭의 이야기와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의 차이가 뭘까요? 노동과 예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세계관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죠.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개미와 배짱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생쥐 프레드릭의 세계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력한 세계관의 도전 사이에서 뭘 해내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내는 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내서 세계관적인 새로운 도전을 바로 이 생쥐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에서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변혁적 사고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와 슈렉의 이야기, 아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한 슈렉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는 수컷들이 만들어 놓은 여자 이야기잖아요. 수컷들이 만들어 놓은 여자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얼굴만 예쁘면 된다는 거예요. 얼굴 예쁘고, 여러분 사실 그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네, 백설공주가 그 사냥꾼에게 죽어야 되는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는 왕비 때문에, 그 사냥꾼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사냥꾼이 어떻게 하죠? 예, 예쁘니까 살려줘요. 네, 여왕의 돈보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보다도 더 강한 거는요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를 살려주는데 백설공주가 어디로 갑니까? 7 난장이가 있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보니까 7 난장이가 먹을 밥이 있는데 다 먹고 혼자 자요. 나중에 7 난장이가 들어와서 못생겼으면 용서했을까요? 네,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예쁘면 남의 집 가서 밥 먹고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슈렉이 또 이 7 난장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네 엄마가 너 또 죽일지 모르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딱 있어라. 그게 보호해주는, 그죠? 자, 이 보호의 논리로 여자아이를 집 안에 가두어 놓죠. 그리고 7 난장이는 자기 집에 예쁜 미인이 있는 걸 비밀로 하고 그들만의 즐거움으로 이 백설공주를 돌보겠다고 보호자를 자처하죠. 근데 그거를 알고 난 왕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마개알몸 분장을 하고 3번 오잖아요. 근데 3번 다 보면 백설공주 딱 어때요? 얼굴 예쁘고 머리 빈 여성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냥 와가지고 이쁜 것만 보여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빗으로 당신의 머리를 빗으면 예쁠 거예요. 그거 보고 또 독바른 빗 바르다가 하고 쓰러지고, 빼줘가지고 살려놓으니까 다음에 절대 조심하라 그랬는데 또 이쁜 허리띠, 또 그냥 허리가 잘록하게 보인다, 그것 때문에 또 허리 잘록하게 이래가지고 또 허리띠 매다가 숨 막혀가지고 또 쓰러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아무도 보지 마라 그랬더니 또 예쁜 사과 주니까 그것도 먹다가 독 먹은 거 또 쓰러지고. 아휴,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디즈니랜드 동화 보세요. 그 마개 앓는 분장 3번 다 똑같아요. 네.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인생이 3-4번이라 그래도 정말 얼굴 예쁘고 머리 빈 여성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네, 이 무슨 백설공주 이렇습니까? 네.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 또 이 난쟁이들도 죄송합니다. 이 변태들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묻어야지.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공주님 하고 이 무슨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왕자 이것도 그냥 변태의 극치예요. 시체를 데리고 가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쁘면 시체도 데려간다? 네, 그렇게 가다가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거 보고 있으면 막장드라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굴 예쁜 여자는 어떻게 된다? 뭐 죽어도 사랑받는다, 숭배받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왕비하고 그래서 왕비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백설공주 행복했을까요? 끝까지? 예, 시체 미인은 시체도 데리고 가는 자기 남편.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백설공주도 애 놓고 그러면 몸매 망가지고 살트고 뭐 주름살 생기고 이러면 자기 남편 궁궐 안에 있는 예쁘다는 여종들은 다 쳐다보고 다닐 텐데 백설공주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백설공주도 거울 갖다 놓고 나중에 백설공주 2탄. 백설공주도 나중에 거울 갖다 놓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듣고 가가지고 자기 남편 따라다닐 것 같은 여자애들 다 죽일런지 어떻게 합니까? 거울에 요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울에 요정이 있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이뻐야 왕비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여성들의 불안 심리가 자기 거울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백설공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드림웍스에서 영화가 나왔는데 슈렉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슈렉 끝내줬습니다. 슈렉. 네. 맨 마지막에 이 피오리나 공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피오리나 공주가 엄청난 미인인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밤만 되면 이렇게 슈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트루 러브를 만나서 키스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만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을 누구랑 하게 되냐? 이 슈렉이랑 키스를 하게 되죠. 트루 러브를 발견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르 변하는데 당연히 미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변한 결과가 슈렉 공주가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디즈니랜드식의 그 코드를, 디즈니 만화 애니메이션의 코드를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이거는. 그때 여기 보면은 백마를 탄 왕자가 나오는데 백마 탄 왕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영화에서 백마 탄 왕자는 항상 어때요? 키 크고 다리 길고 잘생겼고 성격 좋고 정의롭고 백인이고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얼굴 하얗고 다리 길고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나이스하고 정의롭고 희생적이고 그건 항상 그런 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슈렉 영화에서는 백인 왕자가 나오는데요.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말에서 안 내려요. 말에서 내리면 다리 짧은 게 티날까 봐. 그래서 긴 가짜 장화 신고 다니고 이게 완전히 코드를 거꾸로 만든 거죠. 물론 이게 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디즈니식의 사고, 세계관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 슈렉 영화가 도전을 한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드림웍스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작자들이. 자, 그런데 이게 결국 뭘 말하느냐? 이게 결국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길들여져 온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가장 무서운 것은 부모의 상처와 한이 어린 세계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을 품죠. 아버지들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아들로서 말이다.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집안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맨날 나가서 돈 벌었다. 너는 나중에 꼭 성공해가지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잘해봐라.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 성공의 모든 걸 걸죠. 엄마가 막 나를 앉혀놓고 한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23살 때 사랑에 미쳐가지고 말이다. 니네 아빠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절대 너는 사랑에 눈 멀지 말고 막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 집안의 한,
그리고 내 인생의 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 우리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다 보니 그것이 나 안에 어느 틈에 형성된 세계관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불러도 못 벗어납니다. 엄마 아빠의 한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자, 이런 세계관들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뭡니까? 백설공주 이야기 앞에 이게 모든 것들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또 백설공주 이야기와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슈렉의 이야기 같은 것을 만들어냄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느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교회를 포섭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그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정권이 사제 전략, 포섭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메로 주교님의 이야기,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남미 지역에서 이 군사 정권들이 독재자들로 들어서면서 자기들이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교들을 지방의 시장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지사나 이런 걸로 자꾸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버너로 보내야 되잖아요. 메이어나 가버너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낼 때 가르쳐 준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군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군인들의 이 통치 전략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략입니다. 뭐냐? 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네가 페루 리마에, 너희들이 거기에 시장으로 가거든 거기에 있는 캐톨릭 사제들을 포섭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만들 수 있냐? 종교가 너희를 도와주면 국민들을 다 지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정치적, 경제적 특혜 관계를 유지해라. 뭐죠? 교회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교회 그린벨트 풀어주고, 기도원 그린벨트 짓겠다 그러면 펄밋 해주고, 막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특혜 관계를 자꾸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지역 사제들 계속 불러서 사례 막 엄청나게 주고, 설교도 시키고 예배도 미사도 시키게 해라. 그다음 두 번째, 가족 전략 차원의 관계를 형성하라. 그들의 집안 사람들을 정부 요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처에 음식을 납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기회를 줘라. 가족 전략 차원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제들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어라. 사돈 관계가 되라.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을 해라,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사제들은 자신을 리더라고, 이 사회의 리더로서 나는 가버넌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메이어와 가버너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의 양적 질적 활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라. 무슨 말이냐?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세제적인 혜택, 그리고 권력적인 혜택, 이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공공기관의 이념교육에 사제를 적극 활용해라. 그래서 시에서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에 이들을 적극 강사로 섭외해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강력한 억압 전략과 두려움을 심어줘라. 그런데 그 가운데 좀 해방신학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저항하는 애들이 있으면 젊은 신부들 잡아와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해라. 무자비하게 고문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신부들, 추기경 뭐까지는 안 가도 거기에 있는 위에 관리자급 신부들, 영향력 있는 신부들을 오게 하고, 그들이 와서 빼달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하면 들어줘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착각한다. 그다음 두 번째, 데리고 갈 때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해주고 데려가게 하지 마라. 피범벅이 된 상태 그대로 데리고 가게 하라.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와, 나도 까불면 이 꼴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얘를 빼올 수 있는 권력적 자리에 서 있는 게 좋지, 나는 이렇게 빼내짐을 당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심리전, 군대가 말하는 심리전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제들을 마음껏 이렇게 사용을,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라도 빨려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부 독재들이 그들이 사제 포섭 전략을 통해 교회를 길들이기 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들은 종교가 필요할까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정당화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신부님들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라고 그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 죽인 것을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신부는 나서서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기가 찰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줬던 심리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안 넘어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실제로 일제치하에서도 이 헤게모니 전략에 교회가 그때 우리도 한국도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조약, 여러분 아시죠? 카스라와 이 일본 외무상인 카스라와 테프트가 미국 재무상이었던 그 외교관이었던 테프트가 서로 간에 협의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 협의 사항은 바로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심플하게 이거 딴 거 아니고 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그겁니다. 뭐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조선은 일본이 가져간다 하는 이 식민지 정책에 대한 서로 합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미국이 갖는 거를 일본이 허락하고 그리고 조선을 일본이 갖는 거를 미국이 허락하겠다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순진하게 조선에 있다가 3.1운동 같은 거 자꾸 도와주고 독립운동 같은 거 도와주는 일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미국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니네들 선교사 때문에 이게 미치겠다. 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도와주고 있느냐? 이거 협정 위반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자 그때 3.1운동 이후, 이 3.1운동 이후 그때 미국 선교본부에서 조선에 있던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대한나라의, 조선을 말하죠. 대한나라의 일과 정부의 일에 도무지 불간섭할 것이며 대한국과 약조대로 하며 교회가 나라의 일 보는 회도 아니며 간섭할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에 끼지 마라. 한국어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이죠. 교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칠 때 일본 황제를 섬기며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국을 얻고 설치는 행패를 금하게 할 것이고 교회가 나라 일에 관여하는 것은 권하지도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고 문제가 생겨 법의 제한을 받으면 교회는 이와 무관하고 절대 니네 교인들이 그 일에 연루됐다고 보증 써서 빼달라 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의 사랑에서는 그 일을 절대 원하지 마라. 내정 간섭이다라고 선을 그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선교사님들이 리포트를 씁니다. 뭐냐면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교회가 있으면 선교사를 소환시키겠다라고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편지를 쓴 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냐? 일본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따르되 you have to obey with sweet heart. 단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 그렇게 가르쳤다. 일본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하는데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교회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교가 생긴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치리해서 내보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편지에 주로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나중에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편지 있잖아요. 글 있잖아요. 나는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나으며 이건 진짜 가슴 서늘한 표현이죠.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교회를 떠났던 그런데 사실 나중에 김구 선생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고백이 되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이렇게 하면 선교사들은 교회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동의하고 그거를 국가 의례니까 따라가라고 시켰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가스라 테프트 조약 어기고 필리핀 공습이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모든 선교사들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일본과 싸워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조선이 겪었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일본 교회가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하지 마라. 독립과 해방에 대한 꿈을 꾼다. 나중엔 선지서 설교하지 마라. 선지서를 설교하니까 자꾸 선지자들처럼 저항의식을 갖는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약은 전부 다 가짜와 같은 것이니 교회에서 구약을 설교하지 말고 신약만 설교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윤리적이고 교회만 잘 다니도록 설교해라. 이거를 시켰어요, 실제로. 그리고 총독 이토오와 선교사 대표였던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해리슨이 서로 그렇게 합의를 맺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의 배를 책임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머리를 책임지기로 한다. 그러므로 서로 머리와 배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런 조항들을 맺었는데,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게 되죠. 그때 조선인들 보고 교회가 일본과 싸우라는 말을 선교사님들이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이 참 역설적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자, 미 대사관의 공문 여기서 나오죠. 국무장관의 지시에 의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제로 그 국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미국 대사관이 그 당시에 카스라데프트 조약 이후에 선교사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네, 뭐라고 했느냐? 선량한 미국 시민들은 합법적인 본업에만 신경 쓰도록 하며 이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괜히 조선 독립운동 도와주면 당신들은 시민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보냈던 편지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 독립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마라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큰 혼란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로마서 13장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권력을 위해서 쓰여진 말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쓸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았을까요? 열받았을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로마 황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절대성을 높이려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권력들아, 로마의 황제야, 너도 절대 권력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의도가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다. 로마 황제, 당신도 말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부터 나온다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이것은 권력의 절대성을 높이는 본문이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는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못 모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권력, 그리고 독재 권력, 쿠데타로 일으킨 권력도 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죠.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세계관 속에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쉽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와 문화 속에 굉장히 복잡한 싸움 속에 존재해 왔다라는 걸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이런 강력한 도전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더 고민하고 더 깊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기초는 철학과 사회학과 성경 해석학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정말 영적인 실체들이 사회학적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고스트 바스터가 아닙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기 싸움이 아닙니다. 사회학적, 문학적, 문화적, 역사적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정말 그물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성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분석적 사고를 가져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나의 체험을 뛰어넘어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화두를 제가 던졌는데 이제 다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같이 한번 나는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